안녕하세요, 부룡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친절한 고수의 로또 재개발의 저자이자 재개발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잘 사는 흥부 정현성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본인 소개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방금 부룡님께서 저 소개를 해줬는데, 저는 이제 친절한 고수의 로또 재개발의 저자이고요. 현재는 북극성 부동산 재테크에서 재개발 관련돼서 강의도 하고 있고요. 같이 이제 임장도 하고 있고, 투자도 하고 있고, 그래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제가 잘 사는 흥부님을 모시기 전에 각종 방송에 출연하신 거를 좀 봤었어요. 네네네. 뭐 예를 들어서 신사임당님 방송, 네. 그리고 호랭이 TV, 네. 뭐 이렇게 해서 좀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예. 또 저 나름대로 어떻게 확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지난 상승장 후반부에 네. 영끌하다가 무진장 고생했다. 이런 얘기들을 한 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큰 고통을 겪고 이제 그걸 극복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네. 이제 사실 지금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이 많은데 당시 어떤 실수를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극복을 하시게 됐는지 네. 이야기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부지런 TV 시청자분들은 저 같은 실수를 하시면 안 되니까. 사실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제 2000년 초반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집을 알아보게 되고, 저는 이제 어차피 처음에 전세로 시작하긴 했지만, 그러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딱 터졌죠. 2008년에. 네, 2008년. 예, 집값이 확 꼬꾸라졌는데, 네. 저는 그 확 꼬꾸라지는 거 보면서, 그래, 역시 내 판단이 옳았어. 집, 저게 뭐야,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인데, 저게 저렇게 막 몇 억씩 되는 게 말이 안 됐어. 라고 자위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다가 이게 보니까 바로 반등을 하는 거예요. 2010년까지. 맞아요. 2009년도에 조금 맞아요. 반등하고 그랬었죠. 예, 그래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2008년 리먼 터지고 2014년까지 쭉 하락한 걸로 알고 계시는데, 실제는 2008년에 꼬꾸라졌다가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꺼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야, 금융위기가 왔는데도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른단 말이야? 이거를 제가 보고 네. 안 되겠다, 내 집은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제 워낙 제가 성향 자체가 보수적이다 보니까 네네. 샀는데 떨어지면은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실패하고 싶지가 않았고, 그래서 막 그때 고민을 하다가, 네. 그래, 그러면 앞으로 신축이 될 아파트를 사면 혹시 하락장이 오더라도 네. 얘는 신축이 될 거니까 견디는 힘이 강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재건축 아파트 쪽을 막 알아보기 시작을 했죠. 네. 그리고 나서 제가 계약했던 게 2009년 겨울에 계약을 해서 2010년 3월 달에 잔금을 쳤거든요. 제가 그때 샀던 저층 5층짜리 아파트의 매매가가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 대지집은 13평을 기준으로 가장 최고가 거래에서 하나 아래 거래가 저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네. 부장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쭉 하락장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저는 그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축이 될 아파트는 하락장에서 견디는 힘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웬걸? 하락장이 오니까 재건축 아파트가 훨씬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가격이 훨씬 많이 떨어지는 거고, 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하면서 하락장에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게 가격 메커니즘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왜 많이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게 됐죠. 그때 하락장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냐면, 저는 사실 그 재건축 아파트를 지금으로 말하면 영끌, 이제 신용대출까지 다 끌어모아서 샀었거든요. 그때요? 예. 다 끌어모아서 그 아파트를 사고, 그때 제 직장이 충무로역이었는데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하루에 출퇴근하느라고 대중교통을 8번을 탔거든요. 8번이요? 8번을, 버스 한 번에 지하철 3번. 그래서 하루에 8번을 탔는데, 진짜 힘들었던 건, 이게 하락을 시작하는데, 네. 사실 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워낙 실거주 수요가 붙을 수가 없으니까, 네. 재개발, 재건축은 거의 투자 수요니까요. 그렇죠. 하락장에서 실거주 하겠다고 그거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중개사에 보면은 매매가 얼마 이렇게 걸려있는 전단지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아무도 안 사니까. 아무도 안 사니까요. 게다가 중간에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인 게, 내가 그 집을 팔려면 오히려 제 돈을 보태서 대출을 갚았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융자를 받은 것보다 아파트 값이 더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팔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강제 보유 상황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원동력이 되기도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하락장 되게 심하게 맞고, 사실 그때 그렇게 맞고 나서 이 부동산 투자를 떠날 수도 있었는데 네.
그냥 뭐 성격이 좀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제가 범띠거든요. 74년 범띠인데 그래 좀 이렇게 물고 안 노는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내가 왜 실패를 했고 내가 왜 판단 오류를 했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락장 동안 복귀를 했죠. 그리고 이제 상승장으로 오면서 제 경험이랑 공부했던 거를 토대로 다시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좀 자산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씀을 제가 들어보면서 또 한 번 느끼는 거지만 설사 실수했더라도 그만큼 복귀하는 게 네, 맞아요. 엄청나게 중요하고 또 제 경험도 있지만 그럴 때 복귀하면 절대 안 잊어버리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게 딴 거는 모르겠는데 뭐 아파트 갭 투자, 분양권 투자 저보다 훨씬 잘하시고 시장 전망 예측하는 거 뭐 부룡님 뭐 대한민국 탑이시고 그러지만 저는 적어도 재개발 재건축만큼은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락장을 견디었고 그 모든 거를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이쪽만큼은 제가 조금 자신이 있어요. 그렇겠네요. 하락장의 재개발의 움직임도 봤고 네. 지금 상승장의 재개발의 움직임도 봤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 과정을 어느 정도 다 겪어봤으니 네. 그냥 상승장에서 경험하신 분과 비교해보면 네.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지금도 투자를 하면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가 하락장이 오면 더 많이 떨어지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도 나름대로 좀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하락장이 설사 올 때 재개발이 어떻다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재개발 유명한 강사님이 되셨는데 네네. 근데 재개발하면 지금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 실제로 제가 주변에서도 재개발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본인께서는 재개발 분야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재건축 아파트를 살 때 솔직히 공부를 거의 없이 샀고요. 처음에 살 때? 처음에 살 때. 네. 이거 뭐 신축 되겠지. 그 다음에 제가 그때 샀을 때가 조합 설립 인가가 난 바로 직후였거든요. 네. 뭐 이거 되겠지. 사실 그런 식으로 샀는데 요즘도 그런 분들 은근히 많으세요. 그렇죠. 지금도 보면 저도 이렇게 수강생들 보면은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지는 않았고 거의 그냥 맨 땅에 헤딩 하듯이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겪으면서 저는 이제 스킬업을 해왔는데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굳이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재개발 같은 경우,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정비사업을 재개발, 재건축을 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재건축보다 훨씬 좀 어렵거든요, 재개발 쪽이. 그리고 이제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주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상위 레벨이 재개발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는데 보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 투자할 때만 해도 책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제 기억으로 재개발만 전문적으로 하는 책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책으로 배운 건 없었는데 요즘에 워낙 책이 많이 나오니까 책도 좀 읽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강의도 좋은 게 되게 많고 뭐 저도 강의를 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강의를 통해서 강사님이 여태까지 쌓아왔던 경험 이런 거를 좀 간접적으로 습득을 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한데 사실 재개발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제일 강조드리는 부분은 저는 열정인 것 같아요. 열정이다. 열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쉽지 않아요. 사실 재개발을 완전히 모르시는 분이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알아야 될 거 뭐 각종 법도 알아야 되고 조례도 알아야 되고 하지만 이제 마진은 크다는 거 그거는 제가 보장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본인이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열정과 각오를 가지고 재개발을 처음 시작하는 그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고 책도 좀 읽어보시고 강의도 들어보시고 또 재개발 관련된 유명 블로거들도 많으니까 네이버에 잘 사는 흥부의 재개발 이야기 치면 뭐 제 블로그도 나오지만 그래서 블로그에 쓴 전문가들 칼럼도 좀 읽어보시고 해서 천천히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알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알아가시는 그런 프로세스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답변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게 진실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의 변함이 없죠.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요즘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 굉장히 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잘 사는 흥부님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지금 보시는 부동산 시장 이제 그 중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얘기하셔도 되고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일단은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사실 시장을 예측할 능력이 안 돼서 앞으로 시장이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라고 함부로 말씀은 안 드려요, 수강생분들한테도. 다만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 있죠. 네. 근데 이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다만 이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후반기에는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강보합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강보와. 예, 강보합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 그래프를 좀 세세하게 뜯어보면 뭐 워낙 많은 유튜버들도 말씀드리지만 오를 곳은 더 오르고 떨어질 곳은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좀 제가 조금 강하게 조언을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입지가 좀 떨어지는 곳에 네. 나홀로나 한 2개 동, 3개 동 정도 되는 어떤 개발 이슈가 없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뭐 리모델링 이슈도 없고 재건축도 안 되는 그런 입지가 좀 떨어지는 소규모 아파트를 보유한 분이라면 저는 그런 분들은 갈아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어떤 호재 같은 건 없으니까 뭐 계속 그걸 갖다 유지하기보다는 호재가 있는 것들로 갈아타라.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네. 지난 정부랑 달리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고 그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제 서울시장이랑 대통령이 이제 결정이 됐는데 가만 이분들의 정책을 놓고 보면 결국은 개발 가능성이 저는 핵심 단어라고 보거든요. 개발 가능성. 네네. 그 서울은 사실 재개발 재건축을 제외하고는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고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분명히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킬 건데 어느 쪽을 좀 더 포커싱을 두느냐는 제가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여튼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뭔가를 활성화시키고자 하고 있고 그러한 정책들이나 그러한 그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특히 뭐 대표적으로 요즘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장 밀고 있는 게 뭐 신속통합기획도 나오고 신통기획. 있고 예, 모아타운도 지금 나오고 있고 재개발 이렇게 해주려고 하고 그러면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실제 이제 저는 보통 재개발 임장을 할 때 제 임장의 가장 마지막 끝이 자치구에 가서 자치구에 있는 그 재개발 담당 공무원이랑 인터뷰를 하는 게 제 임장의 끝이거든요. 직접 인터뷰까지 예, 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에 있는 25개 구의 담당자랑은 거의 다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제 임장의 끝, 제가 이 지역에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딱 결정하는 게 그 자치구에 있는 담당자랑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옛날이랑은 지금이랑은 너무 다른 게 네. 지금 각 자치구 담당자들 보면 굉장히 전향적이에요. 전향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옛날 박원순 서울시장 때랑은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고요. 네.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이거를 활성화시켜서 뭔가 해주려는 게 저는 그냥 그걸 피부로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게 언제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정권 5년,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 4년을 놓고 봤을 때 서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공급이라는 사인은 좀 계속 나올 것 같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신축 아파트에 대한 공급도 어느 정도는 가시화될 것 같고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됐을 때 또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입지가 좀 떨어지면서 개발 이슈가 없는 곳은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시장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아타려고 되게 노력하는 게 맞다. 저는 그래서 이왕이면은 그런 것을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적극적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하셔도 된다. 근데 또 막상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인데 사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사실 엄두를 갖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신축이 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막상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 접근하실 만한 재개발 투자 관련된 무슨 방법이라든지 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재개발도 그렇고 재건축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네. 맞습니다. 그 사실 이렇게 턱턱 투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닌데 결국은 이제 재건축은 조금 제가 요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네. 아까 이제 윤석열 정부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에서 주택 공급을 할 건데 그게 이제 두 축이 재건축 아니면 재개발이라는 얘기죠. 네. 근데 제 생각은 재개발 쪽을 좀 많이 밀어줄 것 같아요. 재건축보단 재개발이다. 네. 왜냐하면
사실 지난 정부에서 이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의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그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대못이라고 하죠. 그 세 개가 이제 안전진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다음에 분양가상화제였거든요. 네. 근데 이 세 개 중에 재건축에는 이 세 개가 다 해당이 되고 재개발에는 사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그 안전진단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러니까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후보로 나왔을 때는 뭐 재건축이고 뭐 다 완화해 줄 것처럼 하다가 실제 당선이 되고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막 호가가 오르고 실거래가가 오르면서 그때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나와서 한 발 빼시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네. 사실 집값이 다시 급등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도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재건축 아까 말한 안전진단이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해버리면 그러면은 뭐 음마가 됐던 잠실주공 5단지가 됐던 뭐 압구정이 됐던 또 막 이렇게 끌어오르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좀 규제를 풀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 물꼬를 터줘도 사실 뭐 KB 지수나 하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에는 재개발 빌라 가격들이 반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훨씬 부담이 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건축을 예를 들어서 뭘 풀었어. 그러면 막 이제 기사에 나오겠죠. 뭐 음마, 신고가 매덕, 들썩. 들썩, 잠실주공 뭐 신고가 들썩 이런 게 막 기사화 될 텐데 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노량진 6구역 프리미엄 신고가 이런 기사는 본 적이 없어요. 예, 뭐 일단 부가현 2구역 뭐 빌라 가격 뭐 신고가 얼마 이런 기사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전 정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고 재건축이 뭐 나쁘다 완화를 절대 안 한다가 아니라 이제 그쪽보다는 네. 재개발 쪽 활성화를 통해서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 재건축에서 조금 더 확장되는 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보고요.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아까 부령님께서 그럼 좀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여쭤보셨잖아요. 지금 이미 조합 설립 인가가 다 나고 뭐 사업 시행 인가 간 곳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금액이 작지가 않습니다. 네. 굳이 그 중에 이제 작은 곳을 찾자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성북구에 가면 장위 뉴타운 정도랑 노원구에 가면 이제 상계 뉴타운 정도인데 네. 그거보다 내 투자 금액이 더 적다라고 얘기를 하면 네. 저는 지금 신속통합기획이나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밀고 있는 모아타운 쪽에 신규로 지정해서 나아갈 그 개발 가능성이 큰 곳들 우리 흔히 말하는 썩빌이라고 하죠. 이쪽에서 조금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자본력이 좀 많이 부족한 30대 무주택자분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 6.21 대책 나오면서 상생임대인이라는 것도 나왔잖아요. 네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실거주 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상생임대인 제도를 좀 적극 활용하셔서 이쪽 초기 재개발 쪽으로 해서 내 집 마련을 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